이제부터 평화철도 주최 8.15 특강 해방정국의 좌우합작 남북협상의 경험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겸 상임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철도가 주관하는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나라가 분단이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비극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 남북 합작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갈라지는 것을 막고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만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기 위해서는 해방 공간에서 남북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좌절됐나 하는 내용을 깊이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철도는 이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임 선생님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분단된 이 상황을 하루빨리 씻어내도록 함께 우리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길 이사장님 인사 말씀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영태 선생님은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역사 작가입니다. 진실화에 그 조사도 한 바가 있고 지금은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을 맡아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16시간씩 지필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임영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태입니다. 우리 정성희 동지가 1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좀 과장된 거고요. 제가 최소한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2시간 정도는 제가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좀 놀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제가 좀 못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못 만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 전후사를 제가 지금 통일뉴스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좀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80년대 보통 해방 전후사 인식을 우리가 80년대에 봤는데 지금은 6권으로 나왔습니다만 보통 1권, 2권, 3권 정도를 아마 대체적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사 인식에 우리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기억은 1, 2, 3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해방 전후사와 관련된 연구는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나 연구자들이 남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쯤 다시 해방 전후사를 되돌려보는 그런 정도였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연대를 시작했는데 한 30회 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60회를 넘었습니다. 아마 한 70회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이걸 쓰느라고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 선생이 그냥 해방 전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구나 제목을 좌우 합작 운동의 경험과 교훈 이런 방식으로 붙였는데 제가 교훈을 사실 얘기할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다만
해방 전후 좌우합작 그리고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때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해방 전후의 사에 대해서는 뭐 큰 흐름에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하더라도 일단은 좀 전체 그 해방 전후 역사의 흐름을 한 번쯤 흘러서 짚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가지고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냥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 염색하면 어느 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앞부분은 이 통일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뭐 내용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거고요. 해방정권 45년부터 46년, 47년, 48년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여기까지 한 3년 정도의 이제 과정을 대충 해방정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 전후사라고 하면 뭐 한국 전쟁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짧게 보면 한 3년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개혁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방을 얘기를 하려면 우선 그 카이로 선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이로 선언은 잘 알다시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 얘기가 처음으로 되었죠. 근데 이제 독립 얘기가 되면서도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뭐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그 결국 적절한 과정이 미국이 제기한 신탁통치라는 거죠. 신탁통치를 거쳐서 한국 독립을 시켜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그래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독립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48년 전에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도가 48년에 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이후에 진행을 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60년대까지 가서 60년대 가야 겨우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분단 뭐 이런 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반드시 꼭 그 역사의 큰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그러면 유독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는가? 뭐 이건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기 나오는 장개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개석이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외교적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요하게 장개석에게 부탁을 했고 장개석이 그 문구를 넣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 문구에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좋은 전제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근데 처칠은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독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결국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독립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었고 신탁통치 결국 그건 이제 신탁통치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전략기획단이 한반도를 그럼 신탁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짰던 겁니다. 이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계획은 미국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소련이고 이쪽은 영국 그리고 이제 중심부는 미국이 이거 점령하고 이 한 기퉁이는 중국이 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세계 전후 질서가 미국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죠. 진행이 되어서 이 그림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그러니까 지도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태평양 전쟁에서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이 태평양 전체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미드웨이에서 밀리면서 결국 그 식민지 패배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일본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뭐 잘 알긴 있긴 하지만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늘 저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쥐어보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게 명백하다는 게 이제 보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소련이 그러니까 참전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일찍 그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항복을 하니까 소련군이 밀고 내려와서 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부랴부랴 한반도를 분할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분할을 만드는데 세 사람이 하루 저녁에 했다고 이제 뭐 김학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죠. 미국이 이전부터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고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고려를 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인데 뭐 조지 링컨, 찰스 본 스틸, 그리고 딘더스커 이 사람들입니다. 이 다 나중에 그 찰스 본 스틸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고요. 딘더스커 같은 경우는 미 국무장관을 지냈죠. 그러니까 요직을 지낸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한반도에 이 38선을 걷는 작업을 실무 작업을 했다. 대령으로서. 근데 문제는 이 한반도를 놓고 소련도 그러니까 명백히 이 작전 계획들을 보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를 반드시 꼭 전체 점령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니까 한반도는 소련이 전체를 점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협을 본 게 요 그림으로 타협을 본 거죠. 한반도는 38선으로 그어지고 이 사할린 일부는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북방 영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영토 부분을 소련이 점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한반도에서 양보를 했던 것은 결국 이런 거 일본에서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양보를 한 겁니다. 치삭 쿠퍼 북한 그러니까 주둔 사령관 그리고 하지 사령관입니다. 하지 사령관은 전형적인 야전군이 이고 무공훈장도 받고 아주 그러니까 용맹한 군인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치적인 그러니까 역할을 아주 잘 하죠. 그 정치적 역할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이 반공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반공주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활동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풀려나왔고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운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6일 날 인민공화국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변신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명단을 보면 주석에 이제 이승만이 들어있고 부주석에 여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에는 허헌, 내정부장 김구, 외교부장 김규식, 군사부장 김원봉, 재정부장 조만식, 보안부장 최용달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이 인민공화국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굉장히 그러니까 띄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파로서 좌익으로서 좌익이 강세였으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하는 게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에 박헌영이 만들었다고 초안을 썼다고 하는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우리가 보통 카르텔제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당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달에 인민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인민당의 노선 이런 건데
공산당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 이념적으로 잘 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도파 정당으로서의 자기 그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면 이제 해방정부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이제 여운형, 김구, 그리고 이제 김구가 그 임시정부가 귀국하는 거죠. 일진이 귀국하는 거고, 김일성, 박헌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뭐 각 세력들은 그 제가 뭐 굳이 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민당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초기 한민당에는 송진호가 그 중심이었고 김성수는 뒤에서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송진호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는 장덕수가 그 정치부장으로서 실제로 그러니까 당을 이끌어갔죠. 초기 한민당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김병로라든지 이경로 그리고 이제 그 원세훈 이런 사람들까지 그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45년 9월 달에 만든 한민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고 초기에는 사실 한민당이 노선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정착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지주정당으로서의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변신해가는 과정에서 김병로나 이경로나 원세훈이나 다 이탈을 하게 되죠. 이탈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결국 중도 우파로서 좌우합작 그리고 나중에 남북 협상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민당의 중요한 이 통역 정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명옥이라는 그 통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시래큐스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시래큐스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면 이 뭐 사실 그러니까 통역인데 통역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 여운형 같은 경우도 미국 그 미군정에 아주 그러니까 나쁘게 선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여운형이 하지사령관을 만나니까 너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 얼마나 받았냐 뭐 이따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명국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인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은 사실은 이제 국내 기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승만에게 이제 중요한 기반이 됐던 것이 이 흥업불합부라는 1936년에 그러니까 그 일제 말기에 흥업불합부 사건이 나는데 이 흥업불합부 사건이 난 인물들이 보면 당시 조선의 중요한 그러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개신교와 관계가 있었죠. 그 흥업불합부 사건이 나면서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친일파를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친일파를 전향을 하는데 이 흥업불합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오는 이제 신흥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방 후에 이들이 다 이승만의 정책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자기 정치 고문이라고 그래서 미국인 출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부페올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OSS 그러니까 전략첩보국 나중에 CIA 전신인 전략첩보국에서 중요한 임무를 했던 공작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자기 정치 고문으로 쓰면서 나중에 이제 부펠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광산권을 주겠다 이런 스캔들 때문에 결국 쫓겨가기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정치 고문을 했던 이 인물은 이제 T. 올리버라는 인물이죠. 이승만에 대해 책도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던 메가더와 하지와의 관계는 나중에 그러니까 46년 말부터 47년 초에 이승만이 미국에 가가지고 하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요구를 합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하지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승만하고 사이가 나빠지는데 그 전까지는 그 하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되어주었죠. 이런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은 국내 정치 기반이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아까 인민공화국이 이름을 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치 고문이라든지 국내에 그러니까 상층 인물들, 그리고 한민당의 그러니까 김성수라든지 뭐 장덕수나 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흥국부락부 동지에 뭐 과거에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그런 조직들과 맺어져 있던 연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세력으로서 김구나 김규식 같은 경우, 김규식 선생이 여기 있는데, 김규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기반이 별로 없었죠. 그래도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지만 국내인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민당에서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한민당으로서는 친일파 정당이라는 그러니까 그 원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임시정부와 손을 잡아서 자기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갈라서죠. 갈라서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승만, 한민당, 김구가 그러니까 우익 그릇을 대표하는 상호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결국 47년 말에 가면서 결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하면서 김구는 남북 협상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충칭에 있는, 지금도 이제 가끔 충칭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여기 이제 사진을 한 장씩 찍는데 귀국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뭐 신익희도 보이고 조한구 선생도 보이고 이시영 선생도 보이고 김구, 그리고 이제 음왕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왕, 여기 이제 그 음왕석은 항상 보면 김구의 오른쪽에 서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연설문이라든지 뭐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음왕석 선생이 담당을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죠. 근데 이 음왕석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거구적 성격이,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신념이 아주 확고한 사람입니다. 확고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남북 협상에 참가할 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안훈생이라든지 또는 임시정부 출신으로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김일성에 직접 그러니까 이 김일성으로 파견받아서 활동했던 성시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남북협상에서 그러니까 남북협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46년 모스크바 3상 결정입니다. 46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3국 예상이 모여서 한반도의 처리 문제, 물론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 사항은 뭐 크게 보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에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년 기간의 신탁통치를, 최고 5년 기간의 신탁통치를 한다.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에 있는 정치단체,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2월 28일인데 12월 27일자 동아일보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적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180도 바뀐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그러니까 주장한 배경은 루즈벨트의 이제 그러니까 신념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필리핀을 그러니까 통치한 경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필리핀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독립을 시켜주려면 한 30년 정도는 신탁 통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미국은 1902년에 그러니까 군정 통치를 거쳐서 1902년부터 1935년까지 필리핀을 그러니까 민정 통치 방식으로 직접 군정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신탁 통치 비슷한 방식으로 필리핀을 통치하고 35년에 필리핀을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걸린 거죠. 이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기간은 거쳐야 결국 독립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한국과 필리핀은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훨씬 그러니까 오랜 역사적 그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통합력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민족 국가로서의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필리핀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수많은 섬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게 스페인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겨우 그러니까 근대적 국가의 형태나 털로 갖춰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사고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루즈벨트의 그 사고는 좀 지금 보면 웃기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는 뭐 독일한테 그러니까 침략당해가지고 개판이 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트남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 식민지를 다시 되찾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를 독립시켜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국주의 국가들. 그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세계에 그러니까 식민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리핀도 어쨌든 독립을 시켜줬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도 독립을 시켜준다 이걸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 게 보면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사실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신탁통치를 주장을 했던 거고 결국 소련이 반대를 해서 타협을 받는데 소련이 적시 독립을 못 시키지만 최소한으로 시키는 게 좋다. 스탈린이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 5년으로 타협을 받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 민주정부와 함께 신탁통치 문제도 논의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건 다 빼먹고 동아일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하는 과정은 여기 제가 자료는 안 올렸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안 올렸습니다만은 태평양 성조지라고 그래서 미군 군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은 거고 그 과정에는 미국 일본의 메가더 사령부 그리고 한국에 이제 미군정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신탁통치 반대, 결사 반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 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연일 그러니까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반대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면서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김구가 주도했는데 김구는 이 기회에 신탁통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적시 독립을 해야 된다. 적시 독립을 하는데 그건 결국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임시정부가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를 수립하면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군정 직원들한테도 총파업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내리고 국자 1호 이런 건데 말하자면 포고령 같은 거죠. 그걸 내려서 사실 그러니까 많은 미군정 그러니까 한국인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열받아가지고 쿠데타라고 이제 규정 짓고 김구를 불러서 너 까불면 죽인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권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결국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불복을 합니다.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근데 이후의 과정은 어쨌든 김구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안팎 투쟁이 벌어지고